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기존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대응한 결과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죽이는 결과를 유발하는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제적 약자들, 노동자들과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화되면서 이제는 한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 정책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고, 여야 모두 경제 민주화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야당에서도 김정희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 정책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걸었고, 또한 문정부의 수많은 경제 정책들은 대부분 이 경제 민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급등 정책이나 각종 노동자 보호 정책, 또한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또한 소득주도 성장에 입각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일자리 위기도 심화되고, 경기 침체도 가중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 양극화 지표도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위기도, 청년 실업 일자리 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상황입니다. 또한 수많은 기업들이 한계 기업으로 전락하며 겨우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왜 이렇게 경제적 위기나 양극화나 일자리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란 국가시장 시대, 즉 국내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국내 시장 안에서 하고, 또한 자본이나 노동이 해외로 이동하지 못하고 국내에 갇혀 있을 때의 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내 그 경제적 약자들, 즉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의 위기가 국내 대기업들이나 이 자본가들의 전횡으로부터 유발되었고, 이에 따라서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약자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즉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전횡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종 대기업 규제장치나 독과점을 규제하는 장치들을 마련했고, 또한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전횡이나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각종 장치들을 부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들을 펼쳐서 국내 산업 평화를 이루고 경제 주체들 간 공영을 이루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존의 국가시장 시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의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의 위기가 국내 자본가나 이 대기업들의 전횡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보다 오히려 바깥의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또한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르게 전환하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 뒤처져서 유발되거나, 또한 세계 노동자 전쟁 속에서 유발되는 등 바깥의 원인으로 인해서, 바깥의 변수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깥의 글로벌 시장의 영향이나 반응이나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의 변수들이나 국내 시장 안에서의 움직임만 고려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으로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문정부가 추진한 각종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어떻게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죽이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시킨 최저임금 급등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과거 국가시장시대의 시각과 접근법에 의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국의 투자나 노동이 모두 국내 시장 안에서 갇혀 있었고,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소싱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최저임금을 급등시키면 그래도 국내의 노동자들을 쓸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러한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같이 국내의 최저임금을 급등하게 되면 오히려 노동자들이 더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더욱 고용 위기가 심화되고 극대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국내 시장에서만 갇혀 있고 기업들이 국내 노동자들만 고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비교 고용하는 상황이 되었고 더 뛰어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으면 각국의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신흥국들의 수십억 초저임 노동자들의 공세가 각국에 밀어닥치면서 우리나라에도 중국에 이어서 동남아나 인도의 그 초저임 공세가 밀어닥치면서 이보다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노동자들의 경우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고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신흥국들의 초저임 공세로 인해서 먼저 저임 제조업 산업들이 대부분 몰락하게 되었고 겨우 일부가 최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며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등할 경우에 최저임금에 기대서 버티던 국내의 중소기업들 대부분이 몰락하게 되고 노동자들마저 일자리에서 대거 밀려나면서 노동자 위기가 심화되고 일자리 위기가 전면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바깥에 수십억 글로벌 노동자들과 함께 무한 경쟁에 놓여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식의 경제 민주화 정책을 펼 경우에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전행을 저지하기 위한 각종 노동자 보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노동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었고 이제는 사실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노동자들을 보호하면 노동자들이 기존에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편 결과 오히려 노동자들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극대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역시 과거의 국가시장시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이나 일자리의 변화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안정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고정시장시대에 살았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금지하게 하는 정책이 커다란 문제를 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극대화되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의 산업이나 기업들도 이제는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신산업으로 이전해 가야 되고 노동자들도 신산업 일자리로 기민하게 이전해야 기업도 생존하고 노동자들도 생존이 가능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금지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이 노동자들이 신산업으로 기민하게 이전해서 생존을 도모하지 못하게 가로막음으로써 과거의 산업과 일자리에 눌러앉아 버티게 되었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더욱 죽이고 기업들까지 더욱 죽이고 일자리 위기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유발한 것입니다. 결국 과거의 경제민주화 방식으로 국내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해고를 금지하게 만드는 정책들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새로운 변신과 변화를 가로막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서 몰락하게 만들어서 정반대의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는 대기업들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종 대기업들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전횡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면 국내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전횡을 막고 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대기업들도 죽이고 이와 협력하는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들까지 모두 공멸로 내놓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도 글로벌 무한 경쟁에 놓여 있고 중국이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앞서가면서 국내 대기업들도 대부분 이들에 밀려나서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구 국가들은 온 국가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정부, 대학 등 모두가 협력하며 글로벌 대기업들의 생존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오히려 대기업들의 전횡을 저지한다고 국내 대기업 때리기에 온 국가적으로, 온 사회적으로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더욱 뒤처지게 만들어서 줄줄이 몰락하게 만들고 그 결과 협력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들도 함께 몰락하는 것입니다. 문정부는 특히 대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각종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대기업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고 그렇지 않아도 글로벌 경쟁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정부까지 뒤에서 대기업들을 때리면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이 스웨덴 대기업들 같이 온 국가적으로 지원받는 그런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고 줄줄이 뒤처지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넷째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품 단가 인하 요구를 못하도록 하는 경제 민주화 정책들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더욱 죽이고 몰락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국내의 중소기업들도 함께 상생하고 발전하면서 공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을 더욱 죽이고 몰락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국내 시장 안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국내 분업화 협력 관계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각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모두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글로벌 분업화 안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즉 각국의 대기업들은 전 세계 중소기업들을 선별해서 협력하고 글로벌 소싱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또한 각국의 중소기업들도 전 세계 대기업들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내의 중소기업들이 뛰어난 부품을 생산하고 공급한다면 전 세계의 대기업들이 이러한 부품 구매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반면에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기업들에 공급하는 부품이 다른 나라의 중소기업들보다 뒤처지고 디자인도 뒤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다면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부품에 대해서는 국내의 대기업은 물론 해외 대기업들도 모두 이를 외면하고 구매나 사용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국내의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단가를 인하하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바꾸고 더 뛰어나게 품질을 제고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뒤처진 부품을 공급하는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고 불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국내 대기업들의 사정에서 비위를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중소기업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품질도 높고 더 가격도 저렴한 부품을 공급한다면 국내 대기업들에게 단가 인하 요구나 멸시나 굴종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의 대기업들이 이들에게 단가 인하나 이런 요구를 한다면 자신의 부품을 요구하는 수많은 해외의 대기업들에게 이를 공급하며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이 국내 대기업들에게 훨씬 뒤처지고 품질도 뒤떨어지며 가격은 비싼 부품을 공급하는데 이 대기업들이 이 단가 인하 요구를 못하도록 강제화하고 이를 강제로 구매해서 사용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대기업들까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서 몰락하고 기업들도 몰락하면서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요구를 받는 국내의 대기업들은 해외의 중소기업들의 부품을 구매하고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몰락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과거의 국내 시장 시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국가시장 안에서 협력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때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추진할 경우에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 모두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공멸로 내보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섯째로 국내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이나 골목시장 진출을 통제하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추진하는 결과 중소기업들이 살기보다 오히려 더욱 위기를 맞이해 몰락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들의 골목시장 진출을 못하도록 저지하면 이 자리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들어와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대기업들을 가로막을 경우에 오히려 그 자리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해외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아직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국내 대기업들의 진출을 막으면 오히려 해외 기업들의 좋은 일을 해주는 결과만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골목시장 안에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언택트 경제나 온라인 경제의 발달이 확대되고 나아가서 국내 자영업자, 국내 골목시장의 상권들도 새로운 온라인 언택트 경제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기존의 오프라인 상에서 국내 골목시장 안에서 버티는 중소기업들을 계속 보호할 경우에 이들이 구선압에 눌러앉아서
계속 버티게 만들면서 오히려 이들의 변화를 가로막아서 더욱 몰락하게 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집에서 앉아서 각종 시장의 상품들을 비교해서 이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뛰어난 상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손쉽게 주문해서 살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언택트 세상을 맞이해서 재래시장의 산업과 골목시장의 자영업들은 사실상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산업들을 오래 버틸 수 없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강제로 버티고 구산업에 눌러앉게 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새로운 신산업으로 옮겨갈 기회를 박탈하고 더욱 전면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결국 과거의 시각으로 모든 것이 국내 시장 안에 갇혀 있다는 시각으로 경제 약자들, 중소기업들, 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해서는 오히려 더욱 위기를 심화시키고 전면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섯째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국내의 장애인들이나 복지 대상자들을 살리려는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을 활용하면 장애인이나 각종 복지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지출을 줄이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칠 경우에 오히려 이러한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죽이고 새로운 경제적 약자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해가지고 이들이 만드는 상품을 정부에서도 구매하고 시장에서도 각종 혜택을 주어서 구매하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그것이 추가로 새로운 기업들을 만들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정상적인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적 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대체 효과, 구축 효과만 확대시킬 뿐이고 결국 경제 규모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한쪽에 있는 기업들을 밀어내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 연필 수요가 100만 자루인데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10만 개의 연필 공급을 추가로 할 경우에 기존에 10만 개의 연필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기존의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하에서 해외의 초저임 산업, 초저임 노동자들의 공세 속에서 힘들게 각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겨우 경쟁력을 유지하고 살아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육성해서 이들을 내모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은 5년간 정부가 지원할 동안에는 그러한 지원에 기대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지원이 끊기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몰락하게 됩니다. 결국 국내에서 연필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90만 개로 줄어들고 국내 경제 규모가 더욱 축소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국내에서 연필을 10만 개 공급하던 기업들이 밀려나면서 이로 인해서 새로운 경제적 약자들을, 노동자들을 그만큼 양산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의 정책들은 경제적 규모를 키우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대체 효과만 유발하고 더욱 경제 규모를 줄이면서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들은 영세하고 저임 제조업 부분에 치우쳐 있는데 지금같이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국내에는 변화에 뒤처진 구산업 일자리가 가득 차게 되면서 국가 경제가 대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회적 기업들을 중심의 경제 민주화 정책들도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일곱째, 국내에서는 최근 공정경제 3법을 위시해서 이 국내 대기업들을 옥죄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경제정책은 대기업들이 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 같은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을 유발하는 악의 축이고 이러한 대기업들을 들겨 잡아야지 정의가 바로 서고 공정한 경제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런 경제적 약자들을 구할 수 있다는 신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기업들의 지분을 옥죄고 지분을 팔도록 강제화하며 그 상당 부분을 국내의 공적 연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장악함으로써 결국 대기업들을 국유화하는 쪽으로의 변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집단 소송제 같은 것을 통해서 국내 대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오로지 수많은 소송들에 매달려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결국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총력을 기울여도 생존이 어렵고 중국 첨단 산업들의 공세로 인해서 줄줄이 위기를 맞이해서 몰락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대기업들을 못살게 하고 제어하고 귀찮게 만들 경우에 결국 대기업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몰락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가 경제의 기둥이 되어서 이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 대기업들이 무너질 경우에 국가 경제는 전면적으로 대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대기업들도 본사의 해외 이전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고 더욱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 투자나 고용만 확대하는 결과를 유발함으로써 국내 경제적 약자들이나 협력하는 중소기업들과 노동자들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전면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여덟째, 국내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일자리 위기도 심화되고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확대되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정부같이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워서 정부 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경제의 민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서 침체가 심화되고 일자리 위기가 심화될 경우에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내의 소비 수요를 확대하면 투자나 고용을 확대할 수 있었고 성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그러한 결과를 낳기보다 오히려 많은 역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투자 경쟁력이 크게 뒤처지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각종 부동산 비용도 매우 높아서 이 경쟁력이 다른 나라보다 크게 뒤처져서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국내에서 돈을 푼다고 그 돈이 투자나 고용으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풀어도 그 돈들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법을 투기처럼 몰리기 마련이고 국내의 부동자금만 무한대로 급증하고 해외 투자만 늘어나게 될 뿐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돈이 없어서 투자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무한대의 부동자금이 떠돌고 있지만 투자할 곳이 없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결국 투기나 버블만 확대하고 부채 소비만 크게 늘려서 우리나라 가계부채나 기업부채가 무한대로 확대되고 정부 부채도 크게 급증하는 결과를 유발할 뿐입니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소비력을 고갈시켜서 경기 침체를 장기적으로 구조화하는 결과를 낳게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식의 장기 침체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또한 과거처럼 정부가 이 뒤처진 국내 영세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서 이들의 생명줄을 유지해 줄 경우에 이들이 새로운 세계산업이나 일자리 변화에 맞추어서 신산업으로 이전하기보다 계속 정부 지원에 기대해서 구산업이나 일자리에 눌러앉아 버티면서 결국 국가 경제가 부실과 부채와 좀비기업과 노동자들로 가득 차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러한 지원을 무한정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결국 이들은 정부 지원에 기대다가 그것이 중단되면 바로 몰락하는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문정부가 추진했던 이 경제민주화 정책들은 경제적 약자를 살리기보다 오히려 더욱 죽이고 경기 침체나 일자리 위기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종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며 정부가 일부 통계들은 왜곡시키고 있지만 대부분 양극화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되었고 청년 실업 일자리 위기는 극대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으며 경기 침체도 선진국들이 몇 년 전 5% 성장할 때도 우리나라는 그 절반의 성장률만 기록하며 장기 침체 기조를 명확히 노정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경제적 약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접근법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과거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대응해서는 경제적 약자들을 더욱 죽이고 몰락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제적 약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새로운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경제적 약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고통이 국내 시장에서 유발되는 것보다 바깥 세계 시장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이 훨씬 커지고 있고
앞으로는 그것이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의 이 중소기업이나 이 노동자들은 이 해외의 초저임 노동자들이나 기업들의 공세에 인해서 줄줄이 밀려나고 있고, 해외의 신흥국들의 공세가 첨단 산업에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 첨단 산업의 기업과 노동자들도 대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흥국들의 추격 속도보다 더 기민하고 더 빠르게 국내 경제 주체들이 신산업이나 글로벌 특화 산업으로 기민하게 옮겨가게 뒷받침하고 지원해 주어 이들을 살리는 것이 새로운 경제 민주화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뒤에서 해외의 대기업들의 추격이 날로 심화되고 중국의 첨단 산업들의 공세가 전면화되면서 줄줄이 뒤처지는 상황을 맞이한 만큼 이런 추격에서 벗어나서 더욱 빨리 신산업으로 옮겨가도록 온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접근법과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이나 노동자들도 이제는 바깥의 글로벌 공세와 또 세계 노동자 전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에서 기민하게 신산업과 일자리로 이동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책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처럼 국내 경제적 약자들의 위기가 이 국내 시장 안에서 대기업들이나 자본가들의 전횡으로부터 유발된다고 보고 국내 대기업과 자본가들과 싸우는 과거의 내쟁주의 접근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 국가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노동자, 대학들 모두가 협력해서 이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 협력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모델이 서구의 공급조절 코퍼레티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노선으로 대응하며 이 바깥의 글로벌 시장에서 공세에 공동 대응하고 생존을 도모해야지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경제적 약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좌우의 지난 국가시장 시대의 경제민주화 정책들과 시각에서 모두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경제민주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이같이 새로운 글로벌 시장 시대의 상황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새로운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할 경우에 좌우의 경제민주화 정책 노선은 모두 하나로 합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같이 국내에서 경제적 약자를 살리기 위한 상이한 노선으로 서로 내쟁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이제는 모두가 협력해서 경제적 약자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변화와 협력에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기존의 좌우의 내쟁을 그치고 모두 하나의 노선으로 통합하는 노력, 통합하는 운동, 이것이 새로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의 반키클로패스 통합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